저는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부가 되었어요. 매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게 저의 일이었죠. 고기 잡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당시 저처럼 젊은 청년들은 서울로 많이들 올라갔었는데 저는 이곳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너도 서울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이 일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어부가 체질이었나 봐요. 그런데에는 제 성격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삶에 큰 기대도 없이 바다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그저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젊기도 했고요. 게다가 서로 돕고 사는 마을 사람들과도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똑같던 제 일상에 꿈 같은 일이 생긴 날이었죠. 그 당시 저는 25살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바다에 나가려고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파도가 뭔가를 휩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저게 뭐지? 저거 사람 아니냐? 자세히 보니 정말 사람이더군요. 깜짝 놀라 긴박하게 그쪽에 가까이 배를 가져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자가 물에 떠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저는 주저할 틈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그녀를 붙잡고 힘껏 배로 끌어올렸어요. 바다의 찬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제 손에 닿은 그녀의 차가운 손이 더 급했습니다. 몇 번의 큰 물살을 넘기며 드디어 배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녀는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눈을 뜨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살려주셔서. 그녀는 죽다 살아나서인지 목소리가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디 다치거나 불편한 데는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했지만 곧 희미하게 웃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찌르르하게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죠. 마을로 돌아와 그녀를 읍내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상태도 나아졌고 자연스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어쩌다 물에 빠진 거냐고 물으니 예쁜 물고기를 쫓아 따라가다가 그만 조류에 휩쓸렸다더군요. 어린아이나 할 만한 짓을 저지른 그녀가 참 어리석다 싶다가도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어요. 저는 조업도 안 나가고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가 묶는 민박에 들리곤 했죠. 수종이 오늘도 왔네. 아니, 이 시간에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파도가 세서 안 나갔어요. 오늘 바람 한 점 안 부는데 무슨 파도? 어이구, 오늘도 그 아가씨 보러 왔구먼. 근데 어쩐데? 그 아가씨 아침 일찍 서울 올라갔어. 예? 아참, 잠깐만 기다려봐. 민박 아줌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아가씨가 수종이 오면 주라고 나한테 맡기고 갔어. 저는 아줌마가 건네는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연보라색 손수건에 무언가가 쌓여 있었어요. 당장 풀어보고 싶었지만 민박 아줌마가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차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속력으로 집까지 뛰어왔죠.
저는 그 손수건을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봤어요.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 모양이었는데 이게 뭔지 싶더군요. 별 모양 목걸이인지 뭔지 얇은 목걸이 줄 같은 것도 달려 있었죠. 별무늬 안에는 달무늬도 들어있었어요. 뒤를 돌려보니 태엽처럼 돌리는 게 있더군요. 그걸 돌려보니 그 별 모양 장신구 같은 곳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참 예쁜 멜로디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그 만화 영화가 방영된 후에야 그 노래가 뭔지 알았어요. 바로 세일러문 만화 영화 노래였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만화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엔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 무척 생소한 멜로디였어요. 저는 그 오르골을 갑오처럼 간직하며 그녀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며 틈만 나면 태엽을 돌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거의 상사병이 날 것 같던 어느 날 그녀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 옆에는 부모님으로 보이는 어르신 두 분과 동생들 같아 보이는 어린 친구들 4명이 쪼르르 서 있었죠. 저희 집에 그녀를 포함해 무려 7명이 방문한 거였어요. 안 그래도 좁은 집이 그녀의 식구들로 가득 찼죠. 저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그녀의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내 딸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빨리 와서 인사를 하러 와야 했는데 이 사업 핑계로 시간이 여의치 않았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참, 내가 감사의 의미로 가져온 게 있었는데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고급 승용차에 가서 금색 보자기에 쌓인 커다란 상자를 꺼내오셨어요. 그냥 봐도 비싸 보이는 한우 선물 세트였죠. 저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선물을 받았고 이어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한마디씩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동생들은 제게 편지와 자신들이 만든 꽃다발까지 가져왔어요. 참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구나 싶었죠.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마침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 분들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술 한잔하고 가시라고요. 술상이 차려졌고 그렇게 하룻밤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고 마셨습니다. 아버지들끼리는 첫 만남에도 오랜 친구 같다며 서로 이야기를 잘 주고 받으셨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마치 자신의 주방인 양 주방에서 전도 부치시고 음식을 내어오셨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제가 역할 분담해서 주방 일을 하곤 했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부 백단 어머님에 비하면 실력이 한참 모자랐죠. 그저 감탄하며 어머님과 그녀가 주방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차례 떠들썩한 만남을 보내고서 저는 드디어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5남매 중 장녀였는데 집안에서 동생들보다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더군요. 그리고 티는 안 내는데 집안이 꽤 부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일본 유학도 다녀왔겠죠. 그때 사온 물건이 바로 그 별 모양 오르골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무척 아끼는 거라 여행 때도 들고 다니는데 그 물건을 제게 준 거라고 했어요. 괜히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죠. 그녀는 서울로 올라간 뒤로도 저를 만나러 종종 어촌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양가의 결혼 소식을 알렸죠. 솔직히 제가 직업도 그렇고
그녀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힐 자신도 없던 터라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 꽤나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다른 일반 가정과는 확실히 좀 다른 집안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도 역시나 어머님은 딸을 보내는 게 많이 아쉬우셨는지 결혼 내내 눈물바람이셨죠. 저는 제가 더 잘하겠다고 연거푸 말씀드리고 아내를 어촌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아내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는 동화 속 주인공 같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만나 결혼한 인어 왕자가 된 것 같았죠. 물론 인어 왕자라는 동화는 없지만요. 처음 아내가 저를 따라 이 시골에 자리 잡는다고 했을 때 너무나 고마웠어요. 사실 아내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거친 바닷사람들과는 다르게 간지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성격에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금방 어촌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내와 살다 보니 왜 아내가 5남매 중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겠더군요. 아내는 어른들에게 참 싹싹하게 잘했어요. 게다가 성품도 착해서 어른들이 예뻐했고요. 세심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을 챙기고 다니는 아내를 보면 더없이 흐뭇하고 사랑스러웠어요. 특히 아버지를 잘 챙기곤 했죠.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엔 우리 보자가 꼬질꼬질한 줄 몰랐는데 아내의 챙김을 받기 시작하자 아버지와 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돌 때마다 이웃들이 그랬어요. 수종이 아버지, 아주 얼굴이 확 폈네. 수종이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며느리 하나 들였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거참 신기하네. 아무튼 좋겠소. 아버지와 전 늘 허허 웃고 다녔어요. 그만큼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만 끝나면 늘 아내를 보려고 집으로 달려 들어가곤 했어요. 그럼 아내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곤 했죠. 저는 친구들 따라 서울 안 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부가 아니었다면 그녀를 바다에서 구해낼 일도 없었을 테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어요. 비록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게 좀 걱정이긴 했지만 저는 그녀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아이 없이 사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여느 날처럼 기침을 했는데 피가 섞여 나온 거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아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죠. 여보, 내가 서울에 있는 병원 예약했어. 아버님 모시고 다녀오자. 우리 아버지 죽을 병 걸리고 그런 거 아니겠지? 기침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하시던 분이라 담배 피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 별일 없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큰일 아닐 거야.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데서 진료보는 게 좋으니까 서울로 가보자. 아내의 권유로 큰 병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후두암 진단이 내려졌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후에 다시 동네에서 가까운 집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 덕분인지 수술 예후가 좋았어요. 그래도 암 환자는 암 환자더군요. 그때부터 아내는 아버지 옆에 꼼짝없이 붙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힘들다는 내색 한번 안 하는 여자였어요. 아내는 제 부모 모시듯이 제 아버지를 대했고 정말 정성과 진심을 다해
아버지를 잘 돌봐주었죠. 아내 덕분에 3년 만에 건강을 회복했고 5년 만에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내는 원래도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는데 일로 더욱더 효부라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걸까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 아내로 내려주신 건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저도 아내에게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고 처가댁에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철마다 좋은 생선을 전부 처가댁에 보내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내에게 그날 잡은 가장 좋은 고기는 항상 아내에게 직접 구워주셨고요. 다시 행복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아내의 손이 어느새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하네. 미안하고 고마워. 못난 남편 만나서 손등에 잔뜩 주름 생겼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난 아버님이랑 당신 덕분에 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어찌 되었든 누가 옆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주름 생겼다고 내 인생 고달프거나 슬프지 않아.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 아이만 생기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당신이랑 아버님한테 그거 하나는 참 죄송스럽네. 아내는 아이를 무척 바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아이도 잘 키울 텐데 왜 아이를 내려주지 않는 건지 하늘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아내의 임신 소식을 이웃들에게 알렸어요. 몇몇 어른들은 팔불출이라고 놀렸지만 모두들 진심으로 저희 가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똘망이 나오기 전까지 고기 많이 잡아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무리하지 말아요. 지금 당신이 가져다 주는 돈도 난 충분해요. 걱정 말거라. 이 고기는 이 애비가 다 잡아올 테니까 우리 손주한테 용돈 많이 주려면 할애비가 돈 많이 벌어와야지. 우리 모두 크게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을 만큼 크게요. 그리고 며칠 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사 새옹지 마더군요.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저와 아버지가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고 못된 짓이란 짓은 다 하고 도망간 겁니다. 아내는 몹쓸 짓을 당한 후 살해되었어요. 강도 살인이었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이 내 집에서 일어났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내의 가족들 앞에서 죄인이 된 전 고개도 들 수 없었죠. 아버지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내의 영전 앞에서 오열하셨어요. 내가 문단속만 잘했어도 네가 이 꼴 당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에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연거푸 나왔어요. 아무리 숨을 크게 내쉬어도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했죠. 그런데 그때 문상객의 뒷말이 들려왔습니다. 중년의 한 아줌마가 자기 딸과 나누는 대화였어요.
이래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거야. 그 똑똑한 애가 어부한테 시집간 것부터가 틀려먹었어. 시집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들어서 목숨 살려놨는데 그 시아버지 때문에 죽었다잖아.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여자 인생만 조진 거지 뭐. 수지, 너도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제대로 된 남자 만나야지. 안 그럼 적골 나는 거야. 와장창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과 동시에 상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처남이 상을 엎은 거였죠. 아줌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남의 상갓집 와서 뭔 개소린데. 우리 매형이 어디가 어때서. 강도가 잘못했지 왜 착한 사람 탓을 하냐고. 아, 참. 그냥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구네. 아무리 그래도 문상하러 온 사람한테 상까지 없고 거참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러는 아줌마는 그 나이 먹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나? 아줌마가 우리 누나 어떻게 사는지 봤어? 우리 매형이 얼마나 우리 누나 아꼈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살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누나 삶을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냐고. 아줌마, 당장 사과해요. 당장 우리 매형한테 사과해. 큰 처남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문상객이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거참 재수가 없을라니까. 수지야, 가자. 알고 보니 그 문상객은 장모님을 나이벌로 생각하던 동네 아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요. 아무튼 그 여자에겐 부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동네 지인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일부러 찾아온 거라고 했죠. 장모님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또 한바탕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뒤집어 엎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여자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네요. 장례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또 정신을 차려보니 처가 식구들이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아주고 저를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장모님이 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주말마다 어촌에 내려와 반찬을 채워주셨죠. 죄송스럽게도 늘 곰팡이가 피어 먹지 못하게 된 남은 반찬을 돌려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우리 희주 따라가려고 작정했어?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자네도 살아야지. 어서 먹게나. 자네 여기 이 밥 다 먹는 거 보기 전까진 나 서울에 안 올라가네. 억지로 꾸역꾸역 밥술을 뜨는데 목구멍이 꽉 메여왔어요. 애꿎은 눈물만 자꾸 흘러내려 밥을 적셨죠. 흰밥에서는 짜고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의 노력에도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전생에 역적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제게 이런 큰 시련이 온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한 번도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구석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 사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도 모른 채 저는 삶을 포기해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자신을 탓하다 암이 다시 재발하셨어요. 결국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시골집 문단속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지극정성이었던 며느리를 잃은 슬픔을 버티지 못하신 거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겠다고요. 그만 살기로 작정한 날 의식이 흐려졌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흐릿한 시야로 처제들과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일어나 봐. 김서방. 형부, 형부. 선주야, 얼른 119 불러.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제 결심은 미수에 그쳤어요. 이 미련한 사람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자식 앞세운 나도 이렇게 버티는데 자네까지 이러면 난 정말로 더 이상 못 버티네. 장모님이 여길 어떻게... 희주가 보냈네. 아무래도 자네가 이럴 줄 알고 날 여기로 보낸 모양이야. 제 아내가 장모님을 제게 보냈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희주요? 희주는 죽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희주 살아있어요? 에휴, 장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한번 훔치시고는 제게 무언가를 내미셨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친정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희주가 어떤 마음으로 자네와 함께 살았는지 생각하면 이런 짓 절대로 못하네. 한번 읽어보게. 그곳에 적힌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앞으로도 잘 살겠다. 그리고 편지 끝엔 항상 제 칭찬으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 중 특별히 핑크색 봉투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보았어요. 엄마, 아빠, 저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니 기쁘시죠? 저도 정말 너무 기뻐요. 아이가 생긴 것만으로도 자식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니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네요. 참, 수종 씨가 요즘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아기 옷을 직접 만들어줄 거래요. 벌써 손싸개는 완성한 것 같아요. 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조그마한 바늘을 간신히 움켜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와요. 참 사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 우리 아이에게도 전해주며 살게요.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엄마 아빠께 효도하며 사는 희주가 될게요. 아, 물론 수정 씨도 같이요. 저는 편지를 보며 오열을 했어요. 아내와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후 집으로 돌아가 집부터 치웠습니다. 굴러다니던 술병들과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아내가 해주던 빨래를 이제는 제가 해서 빨랫줄에 널기도 했죠. 아내가 가지런히 메어놓은 빨랫줄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베네 저고리와 손싸개도 아내의 물건들과 함께 태웠어요. 저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촌에 계속 있자니 자꾸만 옛날이 그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바빠져야 내가 살겠다 싶어서 상경한 거였어요. 그리고 먼저 간 희주 대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챙기기 위함도 있었죠. 저는 서울에 올라와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생선 가게에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횟집에서 일하기도 했죠. 그러다 제가 자리 잡은 일은 수산물 유통업이었어요. 40살 때 시작한 그 일이 적성에 맞아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땐 새벽에 경매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구매해와 운반부터 포장까지 직접 다 혼자 했습니다. 거래처를 트는 것까지 일일이 제 손으로 직접 했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무척 바쁘게 살았죠. 열심히 살다 보니 주변에서도 저를 알아주더군요. 거래처들도 저를 믿고 물건을 꾸준히 주문해주니 나날이 일은 번창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라고 부를 만큼 규모가 커졌고 어느새 직원도 20명이 넘게 되었죠. 매출도 50억이나 되었고요. 번듯한 사업가가 된 제 모습에 누구보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기뻐해 주셨어요. 제 바람은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다가올 즈음 두 분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처제와 처남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장인어른 댁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처제와 처남들에게 연락을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막내 처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부, 실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병원에 계세요. 알고 보니 두 분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암에 걸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죠. 하지만 제 얼굴을 본 장인어른은 막내 처제를 한번 쏘아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제가 온 게 못마땅한 얼굴이셨죠. 장인어른, 병원에 계시면서 어떻게 연락을 통 안 주셨어요? 그나저나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나는 괜찮네. 이 나이에 병원 오는 거야 흔한 일이지. 자네 걱정할까봐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랬어. 사위도 자식인데 왜 그러셨어요? 지금 보호자로 큰 처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열흘 넘게 병원밥 드셨다던데. 큰 처제도 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이제부터 내가 보호자로 들어올 테니까 큰 처제는 집에 가서 좀 쉬어. 내가 이럴까봐 자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야. 자네, 우리 희주 간 지가 벌써 10년이야. 이제 자네도 새 가정을 꾸려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만 바라보고 살 거야? 자네 말대로 사위도 자식이네. 어떤 부모가 제 자식을 죽은 마누라 붙잡고 살게 두고 싶겠어. 내 병문안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오게. 가는 길에 자네 장모님이나 보고 가게나.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저희 잘 지냈잖아요.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성하고 더 잘 챙길게요. 거참,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만 썩 나가게. 자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더 도지겠구만. 가슴이 아렸어요. 장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장인어른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장모님 목소리는 울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어요. 난 자네가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희주한테 너무 면목이 없어. 자네 행복만 바라면서 살았던 아인데 우리가 평생을 자네를 호라비 신세로 붙잡아둘 순 없지 않은가. 이제 그만 찾아오게.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10주기를 앞두고 병고한 중이신 두 어른께 내쳐졌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게 해준 분들이 이제는 저를 떠미셨죠. 결국 전 두 분을 병간호 해드리지도 못하고 병이 악화될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나마 큰 처남이 종종 제게 두 분의 상황을 알려주어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이리고 뭐고 다 접고 병원 앞에서 오매불만 기다렸을 거예요. 매영,
그동안 우리 부모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두 분 다 잘 쾌차하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매형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땐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마음 편히 매형 만나줄지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돈을 보내드리거나 몸에 좋은 음식들과 약을 보내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보낸 것들이 고스란히 돌아왔죠. 처음엔 반송된 물건을 보고 택배사 실수인가 했는데 5번이나 반복되니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래선 처제들만 택배 반송하느라 힘들겠다 싶어서 그것도 그만두었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텅 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두 분의 쾌차 소식이 들려온 후에야 저는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어느 여직원 하나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담벼락에 서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뛰어내리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 순간 10수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죠.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채 뒤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위로 떨어지면서 저도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사장님.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알아? 아, 씨, 엉덩이야. 아우, 119 좀 불러줘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사장님! 저는 구급차에 누운 채 실려갔고 제 옆엔 그 여직원이 동행했어요. 뒷모습만 볼 땐 누군지 몰랐는데 얼굴을 보니 우리 회사 막내로 들어온 여직원이더군요. 말이 막내지 나이는 40대인 무경력 신참이었죠. 저는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고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병간호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붙잡았어요. 병간호 해줄 가족이 없다고요. 그래야 그 여자가 또다시 옥상으로 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난처해하면서도 제 병간호를 해주더군요. 보아하니 마음이 어리고 착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왜 그런 선택을 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을 하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저는 퇴원 후에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그런 낌새를 보일까봐 불안했거든요. 위태로웠던 제 지난 날들이 생각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다신 나쁜 생각 못하게 잘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그 여직원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 여직원 이름은 지숙이었어요. 지숙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처럼 가족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함께 저녁을 먹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 한잔을 하게 됐고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꺼낸 건 지숙 씨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극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먼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니 지숙 씨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장님도 참 기구한 삶이었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장님이 부러워요. 저도 사장님 같은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다면 지금이랑 달랐을까요? 지숙 씨가 꺼낸 이야기는 좀 어두웠어요.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야 했던 어린 시절을 거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비명 행사했고 오빠와 단둘이 남겨졌다고 했죠. 고아원에 들어간 두 사람은
서로를 챙기며 서로 애틋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숙 씨가 18살이 되었을 때 오빠가 자신을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을 탐하는 친오빠 때문에 고아원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이를 속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살았대요. 그 후부터 겪은 산전수전은 말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직장이라고 부를 만한 멀쩡한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세운 회사였고요. 서로의 인생을 위로해주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더군요. 그렇게 서로의 속을 터놓고 난 후에 저는 지숙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죠. 어느 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고 그 후로 찾아가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도 마음씨가 착해서 인사 가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고 먼저 간 제 아내의 제사도 함께 챙겨주었죠. 저보다 10살이나 젊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니 주변에서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뭐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시장에 다녀왔다는데 손에는 늘 빈손이었죠. 아무래도 아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이상 아내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게 말해주겠거니 믿고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 대문 앞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혹시 양미선이라는 여자 여기 살아요?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요? 그러자 그 남자는 사진을 하나 꺼내서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얼굴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제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찾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인연이 내 마누라인데 내가 빵에 갔다 왔더니 튀었더라고. 아무튼 이런 면상 보면 여기로 연락 주시오. 그 남자는 제게 일수라고 적힌 명함을 하나 내밀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들어오는 아내에게 그날 일을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 눈이 커지더니 몸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아내에게 바로 물었어요. 당신 나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어? 그 전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초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자기 남편이라고 하던데? 제가 명함을 내밀자 아내가 기겁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설마 이 사람 말 믿는 거 아니죠? 나 당신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당신을 찾는 건데? 그건 우리 오빠니까요. 아내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해오던 그 오빠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출소를 한 것 같다고 했죠. 이름도 바꾸고 도망쳤는데 자신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다며 많이 불안해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럴까 싶어 마음이 안 좋았죠.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며 제가 보호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또다시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제 아내 머리채를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고 있더군요. 여보! 아, 이거 나. 이거 안 나? 이게 미쳤나? 어디서 바락이야? 야, 너 나 없는 사이에 바람 피웠더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이 미친놈아, 남매 사이에 무슨 바람이야. 뭐? 뭔 개소리야? 누가 남매야? 남편이지. 이거 놓고 얘기해, 이 새끼야. 저는 그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 난생 처음 주먹질을 했습니다. 결국 주먹 다짐이 오고 갔고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그놈이 도망갔죠. 저는 아내를 믿었어요. 아내가 결혼을 했던 걸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그놈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사진 한 장과 자신의 칫솔을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엔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웃고 있었죠. 이 사진은 뭐고 이 칫솔은 뭡니까? 보면 모르겠어? 그 애기 누구 많이 닮았잖아. 예를 들면 양미선이라든지 아님 나라든지. 뭐? 아무래도 그쪽이 미선이한테 제대로 물려서 쪽쪽 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양미선이가 왕년에 엄청난 꽃뱀이었거든. 미선이, 아니, 지금은 지숙이랬나? 지숙이가 그런 얘기 안 해줬어? 당연히 안 했겠지. 제대로 물주 잡은 것 같던데. 내 말이 정 미심쩍으면 그 칫솔 갖다가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해봐. 미선이 말대로 내가 남매면 남매라고 나오겠지. 남이 쓰던 칫솔 가져온 건지 내가 어떻게 믿고. 아이고, 사업 크게 하는 분이라 그런가 의심이 많으시네. 칫솔 좀 줘봐봐. 그러더니 칫솔을 자기 입안에 넣고 싹싹 긁고는 다시 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그쪽 당할까봐 선심 쓴 거니까 나중에 일 잘 풀리면 나한테 수고비 챙겨줘. 한 1,000,000원이면 되겠네. 얼른 가서 유전자 검사나 해보시오. 그 남자는 빠르게 사라졌고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 왼손엔 사진, 오른손엔 칫솔을 들고 서 있었는데 몸이 떨려왔죠.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과연 그 남자 말을 듣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옳은 일인가 하고요. 저는 그동안 아내를 굳게 믿었는데 그 남자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얼굴에 티가 난 모양입니다. 아내는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이틀 후부터 아내의 낯빛도 무척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얘기 좀 하자고 저를 부르더군요.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실망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당신이 날 대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서 나 솔직히 좀 불안해요. 저는 아내에게 그 남자를 만난 걸 이야기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변한 것도 없고. 그러자 아내가 제 앞에 아이 사진과 그 칫솔을 꺼내어 보여주더군요. 제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열쇠로 잠가 놓기까지 했던 걸 아내가 꺼내온 거였어요. 아니 이걸 당신이 어떻게... 분명히 내가 서랍 잠궜는데. 서랍 열쇠 연필꽂이에 넣어놓는 거 봤어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예요? 당신 혹시 밖에서 바람 피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얘는 누군데요? 아내의 반응을 보니 아무리 봐도 자신이 낳은 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니 조금 확신이 서더군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고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죠.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었습니다. 또 그 인간이 찾아왔었다고요? 그것도 이런 황당한 사진까지 들고요? 여보, 난 정말 결백해요. 설마 당신 벌써 유전자 검사한 건 아니죠?
안 했어. 검사해 볼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하나는 묻고 싶어. 당신이 낳은 애 아닌 거 확실하지?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거 묻는 것조차 미안하다. 단언컨대 없어요. 그 칫솔, 그놈 칫솔 확실해요? 남의 칫솔 가져와서 괜히 나랑 남매 아닌 걸로 속이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놈이 내가 보는 앞에서 칫솔로 입안을 싹싹 긁고 줬어. 칫솔 줘, 갖다 버리게. 아니요. 오히려 잘 됐네요. 우리 같이 가서 검사해달라고 해봐요. 난 당신한테 조금의 의심도 사고 싶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아내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저를 부추겨 검사하는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짜로 검사 결과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남매는커녕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라고 결과지에 나오더군요. 놀라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당황해하며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여보, 아니에요. 그 인간 진짜로 내 친오빠 맞아요. 이 애도 난생 처음 보는 애란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솔직히 검사 결과지를 본 순간 제 믿음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아내가 무섭도록 뻔뻔한 인간이든지 둘 중 하나였죠. 저에게도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내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를 핑계로 들어가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그 오빠라는 인간에 대해 조사해 봐야 하기도 했고요. 집에 안 들어간 지 3일째 되던 날 속옷이랑 옷을 챙기려고 낮에 집에 들렀는데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어디 시장이나 갔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기분을 무시하고 옷을 챙기려고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옷이 많이 비어있더군요. 아내의 보석함도 싹 비어있었어요. 금붙이들과 아내의 지갑과 통장,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집 여기저기를 다 확인해 보았어요. 역시나 아내는 사라진 게 맞았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요. 여보, 난 정말 억울해요. 지금 당신이 날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대로 억울한 채로 살 순 없네요. 미안해요. 그럼 건강 잘 챙기세요. 아내는 그대로 떠난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수소문하며 찾으러 다녔고 뒤로는 그 인간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가까스로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구했고 그 사람이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탐정은 내 앞에 사진을 몇 장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엔 그 인간과 웬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한 노인이 그 아기를 안고 있었죠. 양진호라는 사람, 이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이 애기 외할머니예요. 그리고 애 엄마는 이미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탐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오빠란 인간이 감방에 간 사이에 만나던 여자가 애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애를 낳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거였어요. 알아낼 방법이 그 할머니밖에 없어서 친해지느라 좀 오래 걸려서요. 그동안 할머니가 애를 봤었는데 지금은 암에 걸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양진호 씨가 애를 봐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대요. 그게 아마 자기 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내 아내랑 상관없는 애인 건 확실한 거네요. 그 남자가 친오빠라고 하면 조카니까 상관없다고 하긴 그렇죠. 아무튼 아내분 자녀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도의 숨이 내쉬어졌어요. 참, 그리고 양진호 씨 지금 도박에 미쳐 있더라고요. 하우스 위치는 거기 사진 뒤에 주소 적어놨습니다. 그럼 혹시 아내랑 그 남자가 남매 사이인 건 맞나요? 제가 알아내기론 그런 것 같은데 대체 왜 유전자 검사가 남매가 아닌 걸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조사할까요? 아니요. 이걸로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내의 아이가 아닌 것만으로도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넣어놨죠. 아내는 제가 보낸 문자만 확인할 뿐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아내를 찾으러 아내가 살았다던 동네를 무작정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숙박을 하고 며칠 더 찾아보기로 했죠. 3일째 되던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 돌아가요. 당신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여보, 당신 지금 고향에 있어? 그럼 나랑 만나서 얘기해. 당신 지금 어디야? 난 지금은 할 얘기 없어요. 여보, 우리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어? 미안해요. 아내는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전화기를 꺼놓았습니다. 저는 더 애가 탔어요. 내가 잠시 동안 아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죠. 저는 결국 제 스스로 아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아내의 고향을 들쑤시고 다녔어요. 시골 마을이어서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하고 다녔죠. 역시 그러니 실마리가 잡히더군요. 아이, 지난번엔 미선이가 오더니 오늘은 모르는 얼굴이네. 니 누구야? 저 할아버지, 우리 지숙이, 아니, 미선이 아세요? 저 그 미선이 남편이에요. 내 아내를 안다는 그 할아버지를 동네 수포 앞 평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따라드리며 아내에 대해 물었어요. 얼마 전 아내가 이곳에 왔고 자기 아빠에 대해 묻고 다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였죠. 미선이 아빠가 이 동네에서 유명했었어. 도박장에서 돈 빌려주는 일을 했었거든. 그놈이 아가씨들 데려다가 술집에 팔면서 돈 좀 벌었었거든. 아주 개쌍놈의 자식이었지. 아이고 그래도 사위랑 장인 사이인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아이, 미선이도 그 아가씨들 중 한 명이 낳은 애야. 그리고 그 오빠라는 놈은 사실은... 할아버지! 아유, 깜짝이야. 아, 이놈아! 그 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간 떨어질 뻔했네. 여보.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 얘기 뒤는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려. 그럼 나도 입 안 아프고 좋지 뭐. 아내는 제게 그 뒷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양진호, 알고 보니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빚 대신 받아온 담보였지. 난 몰랐어요.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네 오빠다라고 소개한 게 다였거든요.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떳떳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내의 출생이 떳떳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난 아무래도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않은 거야. 당신이 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알면서도 당신 원망하는 척 했어요. 만약 당신이 날 의심했다면 나 몰래 먼저 유전자 검사 했겠죠.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 믿으니까 이제 당신이 날 좀 믿어줘.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양진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양진호 씨, 내 아내랑 혈연 관계도 아닌 당신이 지금까지 내 아내를 동생 취급하면서 돈줄로 여긴 거 나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뭔지 알죠? 도박장 사진을 내밀자 양진호는 눈을 치켜 뜨더군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호감찰 기간일 텐데 이거 신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뭐야? 나 어차피 옛날에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당신 하나 데리고 지옥 가는 거 문제도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가만히 안 둬. 알았어? 허이 형씨, 얘는 진짜 당신 마누라가 낳은 애야. 내가 밤마다 얼마나 미선이를 예뻐해줬는.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방금 경고했지? 저는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제 나이 50대지만 수산물 나르느라 다져진 근육들로 몸 하나는 다부졌어요. 멸치 같은 40대 놈 하나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적당히 휘두른 주먹에 그놈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졌어요. 뭐 이렇게 약한 놈이 다 있어. 너 한 번만 더 접근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만에 하나 우연이라도 길 가다 마주치면 네가 알아서 피해 다녀. 알았어? 저는 마지막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그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군요. 일어나면 더 얻어 터질 테니 그냥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다가와 쓰러져 있는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 넌 인간도 아니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난 죽으려고 했다고. 아무리 나쁜 기억 없애려고 해도 내 머릿속엔 생생해. 넌 앞으로 잘 살지도 말고 지금처럼 시궁창에서 살아. 평생 남은 인생 반성하면서. 아내는 말을 마치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저는 그 하우스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경찰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죠. 여기 알려준 게 양진호 그놈이라고요. 도박장에 있던 남자들 눈에 불이 켜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젊은 시절 그놈에게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딱히 증거랄 게 없이 증언으로만 대응하다 보니 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산부인과 기록 하나를 찾아냈죠. 그 기록이 증거로 쓰였고 일괄된 증언으로 그놈은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유죄가 확정되던 날 열받아서 미쳐 날뛰더군요. 저는 아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동안 몹쓸 짓까지 당하고 양진호의 돈줄로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고생하며 살았을 아내를 평생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시 일상을 회복해서 살던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고마워요, 여보. 내가 다른 복은 다 없어도 남편 복 하나는 있네요.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여보. 그 후 저와 아내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 제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아내 나이 40대 나이에 어렵게 생긴 아이예요. 이젠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을 등질 수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생긴 거죠. 제 나이 올해로 55인데 아이가 곧 나올 예정이에요. 우리의 앞길에 꽃길만 있길 응원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